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한국 근현대문학사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제3장입니다. 제3장. 자, 제3장의 제목이 한국 근현대 문학장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근현대 문학장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당을 의미하죠. 마당 장자죠. 그러니까 근현대 문학의 마당의 형성과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 42쪽으로 펴보세요. 42쪽. 자, 42쪽에 보면 이제 한국 근현대 문학 매체의 변화와 작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근대 문학은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 매체의 출현과 보급이죠. 매체의 출현과 보급. 자, 이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인쇄 산업의 발전입니다. 자, 인쇄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더 알아보기에 문학장이 나왔죠. 이 문학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문학의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학이 놀 수 있는 마당이다. 문학이 놀 수 있는 마당.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다른 사회 시스템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독립된 공간, 문학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학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1번 신문 잡지의 출현과 신문학 운동이라고 나오죠. 자, 1번에. 자, 그 신문 잡지의 출현과 신문학 운동, 이걸 이제 우리가 근대 계몽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문학이라는 것은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의 출현으로 비로소 이제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문 잡지의 출현, 보급 등 인쇄 산업이 발전이 되어서 독서 대중이 확대되고요. 또 작가와 독자 상호 간의 소통 형태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근대적 기업의 성격을 띤 출판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43페이지에 거기 쭉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4줄, 7줄 정도 올라가면 이런 말 있죠. 국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재래의 전통적인 판본이나 필사본, 베껴 쓰는 거죠. 위주의 출판 형태인 패트런. 자, 이건 이제 영어로 페이트런이죠. 페이트런.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문학 형태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데, 이제 신소설, 이런 것이 이제 인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활자가 이때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활자본을 딱지본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는 명칭은 이게 이제 아이들 놀이에 쓰는 딱지처럼 책의 표지를 울긋불긋하게 이제 인쇄한 데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08년에 11월 최남선에 의해서 근대 잡지의 효시, 시작으로 평가되는 소년지가 이제 이어서 1914년에는 이제 청춘이 이제 창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남선이 이제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고 계몽주의적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이제 우리가 이인 문단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인 문단 시대. 자, 누굽니까? 이광수와 최남선이죠. 최남선은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그 신체시가 있었죠. 이광수는 부정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자, 44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자, 2번 44페이지에 보시면 2번 직업작가의 등장과 동인지 시대의 개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직업작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업작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제 글만 써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글만 써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이 이제 분계선을 이룬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의거가 실패가 되면서 이제 회유책으로 언론 출판 분야는 숨통이 텄다는 거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창간,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개벽, 신천지, 동명 50종의 종합지. 그다음에 이제 태서 문예신보. 이게 이제 최초의 주간 문예지죠. 태서 문예신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창조, 폐허 뭐 여러 작품 그 문학 동인지들이 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44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육단과 춘원 두 사람과 일본 유학생 출신의 작가들이 창작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단락 이제 1918년 9월 이 땅에서 최초의 주간 문예지 이게 태서문예 신보죠. 이 태서문예 신보 할 때 이 태자가 클 태자죠. 한자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서는 서양이죠. 그러니까 큰 서양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신보라는 것은 새로운 문예 소식이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문예 소식.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를 통해서 김억이 이제 상징주의를 번역을 했고, 이 김억이 제자가 김소월이죠. 이제 김소월, 주요한 뭐 여러 작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창조가 나왔죠. 창조. 창조는 이제 김동인이 중심 인물입니다. 주축으로 주요한 전용태. 그래서 최초의 쓴 분이 월간지고 이 창간호에는 이제 이 주요한의 불놀이가 있죠. 불놀이. 이 불놀이가 이제 바로 최초의 자유시죠. 그다음에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 실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창조에 이어서 제2동인지가 폐허가 이제 그 창간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폐허라는 것은 독일의 시인 실러의 말에서 옛 것은 멸하고 시대는 변한다. 여기서 이제 나왔다는 의미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폐허 속에서 새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억이나 오상순, 변영로 뭐 등 또 염상섭도 이제 폐허를 통해서 그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4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백조도 나오죠. 백조. 이제 백조가 폐허와 마찬가지로 삼연동 실패에서 온 절망감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유미주의 이 백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아름다움을 따지는 거죠. 경향을 띄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문단제도의 정착과 개방성 이렇게 나는데 결국 이제 문단제도가 등장을 하면서 3번이죠. 이 문단제도가 등장을 하면서 이 문학 권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학의 권력들이. 그래서 이제 창조를 비롯하여 많은 문예 잡지가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벽은 그 3.1운동 이후에 발간된 이제 월간 종합지고 천도교를 배경으로 잡진 까닭에 이제 그 일제에 대한 저항이 기본 노선이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문단이 마지막 단락이죠. 순문예지다는 것이 나오고 120편의 소설, 800편의 시를 발표해서 크게 기여했고 합평회. 이 합평이라는 것은 결국 모여서 비평이나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비평과 토론을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합평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7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20년대 네 번째 줄에 보면 개벽과 조선문단 외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뭐 이런 신문 간행이 활발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잡지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카프가 이제 발간됐다고 나오죠. 1925년에 그 8월에 결성된 카프. 그러니까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이죠. 그걸 이제 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의 분화와 다양성이 확보가 됐다고 나오죠. 문단이 분화가 되고 다양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920년대 후반 민족문학파와 프로문학파의 대립 속에서 제3의 문예 집단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해외 문학파죠. 자, 이 해외 문학파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죠. 들이 이제 해외 문학파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외국 문학 연구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시인으로 보면 박용철 같은 분이고요, 이하윤 이런 분이 있고, 희곡으로 하면 이제 유치진이죠. 유치환 형이죠. 뭐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제 같은 시기에 해외 문학파가 아니면서 외국 문학을 소개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체제서죠. 체제서. 48쪽으로 넘어왔습니다. 48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이 체제서가 이제 바로 이 주지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구문학을 전공해서 직수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자극과 영감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후반에서 이제 문학에서 맹위를 떨치던 카프의 활동이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이제 신흥 예술파 운동이라는 순수문학 운동이 일어나요. 순수문학. 그래서 이제 13인 구락부가 1929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년대 말에 30년대 초에 이제 정지용이나 김기림 뭐 이런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작가들은 결국 뭡니까? 모더니즘이죠.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1930년대 시는 이제 순수 서정시 해서 이제 뭐 박용철, 정지용, 아주 유명한 김영랑, 신석정, 이하윤 뭐 이런 작가들이 나오게 되고요. 언어의 어떤 그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49페이지 3사문학이라는 게 있죠. 넷째 줄에 1934년에 이제 만들어진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생명파라는 작가가 등장하죠. 인생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서정주, 그다음에 유치환, 그다음에 이제 오장환이라는 세 작가가 생명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쪽의 마지막 단락에 구인회라고 있죠. 9사람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죠. 이 구인회입니다. 그래서 이태준, 박태원, 이효석, 이무영, 정지용, 김기림, 김유정이 중심이 됐다. 그래서 어떤 연구 입장에서 상호의 작품을 비판하고 다독과 다작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이제 구인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암흑기 문단에서 분단 문단으로 갔다는 게 나오죠. 자, 이제 이 시기가 이제 1940년대 전후로 하면 암흑기였죠, 암흑기. 그래서 이제 암흑기에 처했고, 이제 그때 이제 거의 작품 같은 것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거의 절필을 하거나, 이 절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는 이제 뭐 친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51쪽의 두 번째 단락이면 1945년에 이제 8월에 강복이 되죠. 8월 15일이죠. 그래서 자주적인 창조 의식이 많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광복 당시에 문예지가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이제 문예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해방 이후에 대표적인 문예 잡지입니다. 여긴 이 잡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면 전후문단의 재편성과 신세대 문인들인데, 자, 이 전후문단 재편성은 이제 바로 이제 그 50년대, 바로 이 고발문학이라고 하죠. 고발문학이 주류를 이루죠. 자, 이걸 이루고 바로 이제 실존주의 문학이 바로 대두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두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6.25가 또 터졌죠. 1950년 6월 25일 날. 자, 그래서 이제 납북이나 월북됩니다. 특히 이제 이광수, 김억, 뭐, 김동완, 박영희 납북이 됐고요. 김동인, 김영랑은 전쟁 중에 사망했고, 안수길, 장용학, 김광식, 이범선, 전광용 등이 이제 월남했다고 나오죠. 자, 52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 작가들은 광복 이후에 우리 문학을 복구하고 방향 모색을 할 틈도 없이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순수문학을 표방한 그런 그 문예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예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에서도 문예는 순수문학을 표방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그 뭡니까 많은 기성 문인도 이렇지만 젊은 문인들이 또 월남을 해요.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단 활동도 많이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에 그 네 번째 줄에 1949년에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펴낸 박인환, 그 다음에 김수영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이념을 근거로 해서 현대적인 도시 문명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6.25의 비극적 전쟁, 시대적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글을 쓰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조양이라고 하는 시인은 상당히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의 시를 이제 쓰게 됐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근대적 주체에 대한 성찰과 문단 대립을 보면, 자,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4.19, 5.16 이렇게 나죠. 60년대가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사상의 전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4페이지 넘겨보시면 54페이지.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극도의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게 커다란 과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에 문지 계열과 창비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지 계열은 문학과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학과 지성. 창비 계열은 창작과 비평이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수 참여 논쟁을 지속시키고 1962년에 발간된 이제 산문시대에는 김승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김승옥 작가는 그 60년대의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고, 김현 작가는 이제 비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적인 경향을 옹호하는 창비 계열이 이제 백낙청, 연무웅 등이 이제 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와 참여의 논쟁이 이제 상당히 활발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2로 가면 그 다음 그 55페이지로 가면 전통적 독자와 소통 양식의 변화라고 나왔죠. 문학의 소통 양식과 독자층의 변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딱지본이 나오죠. 구활자본이 딱지본이라고 그랬죠. 이 딱지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딱지 아이들이 쓰는 딱지처럼 책의 표지를 상당히 울긋불긋하게 인쇄했다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딱지본이 출판되었던
1910년대 초에는 시장터의 국수 한 그릇 값 정도 6전이 이제 국수 한 그릇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육전 소설이라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과 잡지의 광고도 등장을 하고 생산자, 분배자, 수요자라는 교환회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개화기 민간신문은 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였고, 이인직의 신소설이 만세보에 연재된 걸 비롯해서 신소설의 대부분이 신문에 연재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자, 5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그 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책들이 이제 팔려 나갔다는 것이 쭉쭉 나오고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활자본 고전소설 출판은 1927년을 전후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차 신문소설과 대중소설의 독자가 늘면서 전통적인 독자층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독자가 형성이 된다는 게 56페이지부터 나오죠. 근대적인 독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7쪽에 보시면 이광수가 독서를 권함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서는 정신적 영향임에 정신적으로 사는 문명인은 독서로 살아야 하지요. 하물며 문명 정도 어린 민족은 이것으로 제 지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오는 시대의 주인이 되려는 청년은 독서로 항상 문명의 최고점과 병행하여야 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전문 독자층들이 이제 어떤 고학력이죠. 그래서 고학력과 고급 취향. 이 전문 독자층. 또 이제 그 한글 해독 수준이죠. 일반 독자층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7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새롭게 형성된 근대적인 독자들은 흥미 중심의 신문 소설에 익숙해졌지만 10년대 중반 이후에 문인을 배출하고 문학 담론을 주도하는 순문예 잡지가 창간되면서 나누어졌다는 거죠, 분화. 그래서 대중적이면서 어떤 그 가벼운 독서를 선호한 집단은 신문 연재물 이런 것을 읽는데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그런 것을 읽는데 만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그 순문예물에 관심을 갖게 된 독자는 잡지를 통해서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일제 강점기에는 순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독서물은 순한글, 한문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이제 일본어로 생활을 했죠. 합방 이후에는 공식적인 그런 활동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쪽을 넘겨보세요. 58쪽. 58쪽을 넘기면 이제 한글로 네 번째 줄에 보면 한글로 된 작품뿐 아니라 국한문 작품, 일본어로 된 작품도 많이 읽어야 됐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광수가 등장을 하죠. 좀 내려가다 보면 58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 정도 가면 이광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대중적인 소설의 수요가 눈에 띄었고 대중적인 작가가 이광수였다고 나왔죠. 무정, 사랑, 20년 동안 많은 대중적인 소설을 발간했다고 나오죠. 사랑이 1년 반 만에 1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박계주의 순애보, 김말봉의 찔레꽃은 초판이 며칠 안 되어 매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독자층의 어떤 문학 수요도 상당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